정말 그 학문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이런 그 탐구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온데간데 사라진 이제 오래고 그 라이센스에 미친 한국이 된 것 같다. 저도 궁금하니까 사실 물어봤어요. 도대체 공대에 나와서 이렇게 창업을 하거나 이제 유니콘 기업에 취업하면 얼마나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하는 그 명문대 거기에서 이제 석사 정도를 했을 때 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정도를 받는다. 근데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환산을 한다면 한 연봉 2, 3억 정도를 받는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글로 이제 몰리는 거죠. 대표님, 우리나라는 의대에 미쳐 있고 중국은 공대에 미쳐 있다고 하는데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 의대 말고도 미쳐 있는 분야가 하나 또 있다고 교수님들이 얘기해 주신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문과 교수님들 이렇게 만나 뵈면 그런 얘기만, 저도 이제 문과 출신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로스쿨의 인기가.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사실 워낙 그 저성장의 시대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 뭐랄까요, 뭐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뭐 끝났다, 뭐 이제 안정기에 이르렀다, 뭐 이게 되게 좋은 평가일 수도 있고 나쁜 평가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리소스들을 누가 더 많이 먹느냐의 싸움처럼 돼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렇다면 국가가 라이센스로서 먹거리와 밥그릇을 보호해주는 그 직업군들의 인재들이 어쩔 수 없이 몰리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를 나오면 사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 인재전쟁이라는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문과 교수님들이 이런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공대와 의대 얘기하셨는데 이 문과생들은 요즘 이 인재 전쟁에 참전조차 안 된다. 참전이 안 된다. 그 정도로 굉장히 문과 소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거의 대학 소멸에. 그래서 한 국문과 교수님이 되게 좀 정말 저를 붙잡고 한 거의 1시간 동안 막 정말 그 서러움을 막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로스쿨 가려고 하고, 정말 그 학문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이런 그 탐구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온데간데 사라진 이제 오래고, 그 라이센스에 미친 한국이 된 것 같다. 사실 이제 요즘은 또 이제 변호사보다도 의대에 아예 많이 몰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 지었지만, 사실 정확하게 조금 더 재미는 없지만 자극적이진 않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라이센스에 미친 한국이다. 저도 이제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지만 드라마 보시면 다 변호사와 의사들의 이야기. 예, 의사가 안 나오면 이게 드라마가 안 되는 거의 지경에 이르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거를 이 책을 쓰면서, 그러면 공대생을 정말 멋지게 다뤄낸 가장 최근 드라마는 뭐가 있었지? 뭐일 것 같아요? 야, 공대생이요? 글쎄요. 있었나 싶기도 하고. 예전에 뭐 영웅시대인데 약간 그런 창업 기업가 얘기였고, 공대생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나마 가장 최신이 그 카이스트라는 그쵸, 그쵸. 카이스트. 정말 옛날 한 정말. 20년도 더 된. 맞아요. 예, 그거 이후에는 없습니다, 잘. 그리고 공대생을 우리가 어떻게 그려내냐면은 늘 항상 회사에서 IMF 이후로 잘려서 뭐 하던 연구에서 물러나서 소주 마시면서 이제 막 가족들의 위로를 받거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려내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미디어가 그렇게 그려내서 어떤 그 사회적인 풍토가 생겼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미디어는 이 사회 풍토를 담아내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대생과 그 다음에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식부터가 되게 다르고, 그게 이제 사실은 첫 번째 출발점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뭐 예컨대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내가 나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느냐, 인정의 눈빛을 보내주느냐, 뭐 이런 어떤 사회적인 것도 있을 테고, 정말 그 경제적으로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그런 어떤 연봉과 보수의 차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윤택한도 삶을 꾸려나가고, 이런 것들의 차이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 IMF를 특히 겪은 세대들이 자식들에게 그 꿈을 투영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과연 뭐 잘못됐느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식을 가장 잘 살게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그건 인지상정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유지의 비극같이 모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파이가 점점 줄어드는 길로 가고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어떤 좀 파격적인 정책이나 혹은 어떤 유인수를 써서라도 좀 어떤 국가 전체의 파일을 늘리는 쪽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그거는 사실 민간의 힘으로만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 피디님 중국에 이렇게 인재학과 공학과 과학 분야로 진출을 하면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도 정말 차원이 다르게 막 수십억 수백억을 연봉처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돈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확실하게 대우받는다고 하는데 중국의 인류 과학자 공학자는 어떤 대우와 명예가 있나요? 저도 궁금하니까 사실 물어봤어요. 도대체 공대에 나와서 이렇게 창업을 하거나 혹은 이런 그 항저우 륙소노용 같은 이제 유니콘 기업에 취업하면 얼마나 받으십니까? 신뢰되는 질문인 건 알지만 공익적인 다큐멘터리 차원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얘기를 안 해주세요. 좀 굉장히 좀 무례한 질문이긴 하죠, 사실. 그래서 요즘 질문 바꿨습니다. 본인 연봉이 궁금한 게 아니고 물론 그 내심도 가장 궁금하지만 그냥 이 업계의 평균을 그러면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 인류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아는 그 명문대, 중국은 그 명문대가 뭐 너무 많지만 대학 자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석사 정도를 했을 때 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정도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억이면은 막 엄청나게 막 파격적으로 높진 않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입장에서 본 거고 기준으로. 근데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거를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환산을 한다면 한 연봉 3억 정도 석사,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저 같은 석사생이, 박사도 아니고 석사생이 한 연봉 2, 3억 정도를 받는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글로 이제 몰리는 거죠. 일반적인 어떤 기업에 들어가는 공학자들 차원도 그렇고 또 이제 말씀해주신 정말 인류 과학자들을 이제 중국에서 공정원, 중국 과학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뭐냐면 한마디로 중국 그 14억 인구 중에 과학기술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각 그 원에서 한 8, 900명 정도, 그래서 총 한 1,800명, 1,700명 정도를 뽑아서 이분들을 정말 극진하게 정말 그 국가적 자원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근데 그냥 이제 뭐 연봉만 높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의 중요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이 전문가 집단이 결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에 집행되는 예산 이런 것들도 이 과학자들, 그 원사라고 하는데 1,800명 정도의 이 원사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부성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은 뭐 부시장급, 서울시 뭐 부시장급 대우를 해준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과학기술인들에게는 누구나 중국의 과학기술인이라면 나도 언젠가는 저 원사가 되어 봐야지 라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존재를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권한과 또 책임도 따르겠지만 사회적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원사들은 이제 정말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석학분들, 이 업계에서 그 학계에서 뭐 누적된 내공이 많으셔야 되니까.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생애 주기별로 단계마다 그 모티베이션을 주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뭐 예컨대 걸출 청년학자 제도라든가 아니면 뭐 만 38세가 됐을 때 영스칼라 어워드 이렇게 줘서 그걸 따면 뭐 또 뭐 40대에는 45살로 알려져 있는데 뭐 디스팅귀시드 스칼라 어워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애 주기별로 단계마다 이 사람들이 대우받을 수 있고 정말 인정받으면서 과학기술계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도 한림원 같은 이제 조직이 있지만 그 한림원에 소속돼 있는 그 과학자 전문가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그냥 명예만 있고 뭐 아무것도 없다. 예, 그 굉장히 좀 비극적 현실이다. 라고 이제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과학기술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면 이 국가가 그 과학기술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절박하게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싶어 하는지가 보이는 하나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피디님 그러면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가면 인도인, 뭐 중국인, 한국인, 뭐
뭐 유럽인들 전 세계의 천재들이 이제 모여서 막 창업도 하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도 전 세계의 글로벌 인재가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석박사 따려고 중국 가는 친구들은 많이 없죠. 거의 다 미국행을 선택하든지 유럽행을 선택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박수 치면서 야, 잘 됐다, 축하해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간다라고 했을 때 특히 어떤 산업 분야든 학계에서 뭔가를 이뤄낸 분들이 중국행을 선택했을 때 어떤 약간 좀 따가운 시선들, 예, 그런 것들이 확실히 그 중국행을 주저하게 하는 요소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점점 그 중국행은 가속화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중국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각국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뭐 심지어 미국에 있는 학자들도 예, 중국행을 선택하는 학자들도 많을 그런 상황일 정도로 중국이 정말 이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 다 할 수 있게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프로듀서한테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 해봐 하면서 제작비를 무제한을 준다? 그럼 사실 그런 환경을 반기지 않을 전문가는 없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물밑에서 제시하고 있는 뭐 연봉뿐만 아니라 어떤 그 연구 환경들, 저희 책에도 보면 나오듯이 오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연구실에 박사생 2,000명을 뽑아라, 맘대로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게 그 사실 학부생 2,000명도 쉽지가 않은 건데 박사생 2,000명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진짜 가능해서 그렇게 제안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정말 파격적인, 정말 그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오퍼들을 이제 넣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많은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실제 기술을 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학자들을 유치해서 그걸 상용화 시켜버리는, 네, 그런 것도 이제 중국이 잘하고 있는 거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실제 이제 넘어가신 1세대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자기는 이제 1세대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좋은 오퍼들을 받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중국이 자력으로, 네, 딥시크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 해외 경험이 전혀 없는 량원펑이라는 85년생 젊은 공학자가 국내 교육만 받고 국내에서 창업해서 국내 토종 엔진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중국도 예전에 10년 전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그 지식의 어떤 흐름, 그리고 유통, 개발, 발전,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안에서도 자급자족이 되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인재들이 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필요 없어진, 그런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중이다. 그래서 하지만 갖고 있지 않은 핵심 기술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요즘도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뭐 누가 어디로 가서 핵심 기술을 뭐 그쵸. 따더라. 산업 스파이 왔다, 뭐 네. 간첩이다 이런 얘기 많죠. 근데 사실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물론 정말 나쁜 일이지만 만약에 정말 산업 스파이 같은 건 정말 나쁜 일이죠.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좀 불순한 의도로 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걸 막으려면 이제 더 이상 애국심으로 그분들을 붙들어 맬 수 있는 시대는 아쉽게도 지났다. 그래서 제가 어디 이렇게 뭐 토론회나 회의 이렇게 갔다가 어떤 한 그 공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특히 이렇게 중국행을 선택하는 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마음은 뭔지 알겠어요. 그 마음은 뭔지 알겠지만 특히나 이제 점점 세대 교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특히나 더 젊은 연구자들,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정말 냉정하게 이 애국심만으로는 국내에 붙들어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로 오히려 안 나간, 그래서 국내에 머무르는 공학자들을 쟤는 능력 없어서 못 나갔나 보다, 이렇게 보는 그 공학계 내 시선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된 시선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해준 한 교수님 계셨는데, 석좌 교수님이셨는데, 사실은 공학자분들이 한국에 남아 계신 이유는 애국심 때문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라에서 정말 후학을 양성하고 싶은, 예, 그런 것에서 오는 어떤 무형적인 보람 같은 것이 커서 사실 남아있는 경우가 크지, 뭐 정말 극진한 대우를 받아서 정말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연구 환경이 펼쳐져 있어서 이런 경우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어쨌든 사명감과 명예 그리고 애국심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나마 남은 인재들을 붙들어 놨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중력은 점점점 약해질 것이다. 그럼 더 큰일인 거죠. 해외로 나간 박사생들,
혹은 또 석사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특히 미국 같은 데 가서 정말 좋은 기술들, 좋은 연구 환경, 좋은 학습 환경에서 배우고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일을 해주면 네. 너무나도 바람직한데 사실 해외에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똑똑한 분들의 자녀분들 이제 성적이 좋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의대나 로스쿨로 빠지고 있고 그나마 공대에 있는 분들도 해외로 취업을 갔다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건데 지금의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던 이유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80년대에 공대 열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중국과 같은 공대 열풍에서 지금 같은 상황이 오게 된 어떤 계기나 좀 상황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 종로학원 입시 결과표를 보면은 저희 책에도 나오지만 1985년도 거를 보면 1위부터 20위 상위권 학과 그러니까 성적순 학과를 보면 의학 계열이죠. 메디컬 계열이 3개밖에 안 됩니다. 서울대 의대, 서울대 약대, 그다음에 연세대 의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치의학과 이렇게 총 4개네요. 근데 그래서 제일 1위가 서울대 물리학과였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서울대 전자공학과, 서울대 뭐 미생물학과, 기계공학과 이런 학과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2025년도에 입결을 보면 뭐 이건 안 보여드려도 알죠. 지방에 있는 의대라도 다 채우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공대가 나오는 거죠. 의대만 채우면 다행인데 의대, 한의대, 한의대 맞아요. 치대, 수의대 맞아. 수의대까지 약대. 채우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무슨 정말 의학에 미친 나라.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에 이제 물리학과를 선택했거나 혹은 화공과 이런 선택했던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업적을 이루신 공학자분들을 만나보면 그때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이제 과학기술계로 가서 고도 성장하고 있는 혹은 고도 성장 중인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이 나라에서 내가 여기에 정말 핵심 톱니바퀴가 되어서 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겠다라는 사명감 플러스 그 당시에는 공부를 잘하면 다들 이제 약간 천재과들이라고 하죠. 어떤 물리학과, 화학과 뭐 이런 데 가서 뭔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명예, 그 사회적 인식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지금 친구들이 그냥 사실은 뭐 큰 고민 없이 의대를 지망하듯이 그분들도 막 큰 고민 없이 당연히 공대 혹은 자연계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한창 이제 반도체라든지 중공업 이런 것들을 정말 국가 주도해서 성장시키고 있었던 고도 성장기였기 때문에 이제 사실 거기서 사실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좀 던지는 시사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확실하게 꺾인 게 97년도 IMF 사태 때입니다. 한창 잘 하고 있었던 연구들 저희 책에도 나오지만 자율주행차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테슬라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원조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 비 오는 길을 고속도로를 100km 시속 100km로 자율주행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야, 몰랐네요, 또 그거는. 네, 그래서 KBS 뉴스 옛날 아카이브를 보면은 그 영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DNA가 흐르던 그러니까 과학계, 기술계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우리가 꽤 많이 거머쥐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CDMA 이동통신 기술 우리나라가 최초로 했고 64메가 D램인가요? 그것도 최초로 그랬던 나라였는데 사실 97년도에 너무나도 큰 지금까지도 사실 다 지워지지 않은 상처인 거죠. IMF 사태가 나면서 제일 단기 성과가 안 나는 것들을 먼저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R&D예요. 그런 분야에서 열심히 하던 공학자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혹은 연구에서 물러나거나 혹은 하려던 연구가 엎어지거나 하면서 대량 실직이 일어나면서 그 반대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국가가 라이센스로서 보호하는 일부 직군들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 비교적 그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지도 않고 밥벌이가 줄어들지도 않더라 라는 것을 한 60년대생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경험을 한 겁니다. 몸으로. 그래서 제가 인터뷰했던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님 이정동 교수님 축적의 시간의 책으로도 유명한데 그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그 어떤 사회의 아이들의 지배적인 장래 희망은 곧 이 사회가 겪은 트라우마와 이 사회가 욕망하고 있는 이 어른들의 그 욕심이 투영된 결과물이다. 근데 너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저 이제 2부 일대에 미친 한국 편을 연출하신 PD 선배들 얘기를 들어봐도 아이들 인터뷰하다 보면은 얘가 도대체 왜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뚜렷한 목적이 없대요. 웬만하면. 근데 상위권 학생들이니까 의대를 가야지.
라고 하는 거는 보통 부모가 시켜서인 경우가 많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종의 약간 세뇌 교육을 받은 거죠. 공부 잘하면 의대 가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최고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고 자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제 다른 꿈을 꿔볼 새도 없이 가는 거죠. 그러면은 피디님 중국도 지금 부동산 폭락 사태가 있었고 주가도 어렵고 경제적 제재, 미중 패권 전쟁으로 경제가 청년들 실업률도 높고 어렵다고 하는데 중국은 그런 와중에도 그런 핵심 역량 산업 직군들에서의 R&D 투자나 우리나라 같이 IMF처럼 그런 맥이 끊어지는 거를 국가 차원에서 방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통계를 보시면 그 뭐 다큐도 나오고 책도 나오지만 중국의 R&D 지출 변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 보면은 2001년부터 2024년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꾸준히 한 번도 준 적 없이 늘어요. 늘고 또 느는 게 뭐 그냥 뭐 당연히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그 절대적인 액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 GDP에서 R&D 지출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 비율 자체가 또 늘어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 한 3% GDP 전체 GDP 3% 한 700조를 R&D에 쏟아붓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은 그 중국이 어쨌든 미국과도 그렇고 뭐 요즘 뭐 양안 관계도 있고 어쨌든 군사적인 어떤 투자 네. 지출 이런 것들 G2 국가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하겠어요. 근데 그거의 2배를 과학기술 연구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군사력의 2배를 과학기술에 했습니다. 네. 군사력보다 그 나라의 과학기술력을 2배 이상 중시한다.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그 R&D 예산이 GDP 대비해서 좀 줄어왔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늘지는 못하면서? 우리나라는 그게 되게 함정인데 우리나라가 전체로 그러니까 OECD 전체 GDP 대비 R&D 그 투자율이 얼마나 되느냐 봤을 때 그 OECD 국가 중 몇 위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상위권일 것 같은데 저는. 상위권 정도가 아니라 2등입니다. 2등. 2등. 네, 1등이 이스라엘인가 그렇고요. 네. 그래서 거의 그 최상위권에 위치한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시면 그 통계에 오른데 우리나라 그럼 R&D 많이 투자하고 있네. 그러면 뭐 일단 투자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건 아니네. 투자금이 적어서 문제인 건 아니고 딴 이유가 있을 거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 어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떤 연구에 이제 흘러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연구 어떤 단기적인 성과, 특히 우리나라 이제 뭐 또 정권이 이제 5년의 주기로 바뀌고 뭐 최근 한 20년 동안은 5년을 다 못 채운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자주 바뀌고 트렌드도 되게 급격히 바뀌고 그러다 보면은 이 연구 방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돈을 투여하더라도 어떤 그 효율성이 할까요? 그런 것들 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도 하지만 사실 더 절대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GDP 대비 OECD 전체 2위를 하고 있는 비율로 보면 그런 나라이지만 사실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재 전쟁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선 정말 전쟁을 하러 우리가 나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뭐 한 10배 많은 나라랑 전쟁을 한다고 쳐요. 근데 대신 군인의 비율은 저쪽에선 10%만 내보냈는데 우리나라 20% 내보낸다 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많이 내보냈으니까 이기겠지? 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쪽 나라에서 너네는 20% 냈네? 그럼 우리가 약간 봐줘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결국엔 절대량인 겁니다. 절대량. 그 절대량에서 우리가 미국과 그 중국의 한 10분의 1을 약간 윗도는 한 10에서 20% 정도의 그 절대량을 R&D에 투자해요. 그러니까 사실 대 AI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에 많은 자본을 투여해서 그 패권을 누가 쥐느냐가 관건인 이 시대에 사실 그 총액 자체가 너무 모자란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그 R&D 투자의 그 전체 2위 한다는 통계도 사실은 민간과 국가를 합쳐서 한 총액입니다. 그 총액 중에 한 4분의 3은 민간 투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거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민간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국가는 사실 별로 하는 비중이 적다. 다른 우리의 경쟁자들에 비해. 경쟁자들이 예, 세계 최고의 경쟁자들에 그렇죠. 비해서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각지에서 또 각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쨌든 경쟁이잖아요. 우리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이런다고
상대국들이 기다려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 비추어 보아서 이제 비율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많은 이제 과학자 분들이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마지막 이어서 3부에서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또 각 학부모님들 또 기업인들이 어떻게 변해야 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